너 어제 어떻게 할 거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수요일까지 원래 수요일 날 온다는 걸 안 오고 오늘도 안 와버렸으니 뭐 저랑 이따 끝나고 뭐 좀 뜨거운 대화를 좀 나누셔야겠죠. 그렇죠? 그 시험지 갖고 오셨죠? 설마 또 안 갖고 오지 않겠지? 정희 씨도 오고. 어? 뭐라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네요, 그죠? 응. 그 완전 앞자리인데 괜찮으세요? 응.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막상 갈 데가 없구나. 다 알구나. 다 피셨죠? 자, 봅시다. 여기에 지금 까치밥이라고 일단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얘는 그냥 요 시험만 봤을 때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왜 부정이야? 여기다 독이라도 타냐? 독 타는 거 아니잖아, 그치? 자, 긍정적인 소재겠네요, 일단, 그죠? 뭐, 그거를 뭐 생각하고 있었어? 상어밥? 뭐, 악어밥 이런 거야? 자, 일단은, 뭐, 처음부터 이거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쵸? 대신 이제 우리가 맥락을 통해서 파악해주면 되니까.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고양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를 둘러 까치봤다는 서울 조카, 어감이 좀 이상해. 조카, 아이들이요. 아이들이요. 뭐라고 하고 있어? 그 까치밥을 따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까치밥은 긍정으로 보는 게 맞겠지. 그치? 왜? 어떤 소재도 있었기 때문에. 고향이라는 말도 있었고, 그 여기랑 지금 어느 정도 대조되는 서울하고 조카, 아이들, 뭐 이런. 이상하네요. 자, 아무튼 얘네들 보고 지금 뭐 하라고 했어? 까치밥을 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플러스 굳이 명령형 어미를 쓰면서 뭔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럼 얘가 확실히 긍정적인 건 알겠죠? 뭔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도. 여기까지 했어요? 응.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온 게 모두 존재갑니까? 서울, 조카, 아이들이요 라고 했으니까 청자가 존재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뭐랑 연결도 가능해요? 청자가 뭔 것 같아? 청자가 있어. 그럼 뭐 하는 것 같아? 말을 건네는 방식이죠, 그죠? 말을 건네는 방식. 자, 그 다음에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아니면, 자,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야? 빈 겨울 하늘만 일단 밑줄 쳐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까치밥이 지금 없다라는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뭐라고 돼 있냐? 빈 겨울 하늘인 거니까 이 빈 겨울 하늘도 마찬가지. 우리 이 정도로 해석 가능하죠, 그쵸? 맞죠? 빈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죠? 맞니? 그럼 적어도 여기서의 까치밥이라는 건 긍정적 소재이면서도 뭐야? 얘네 어떤 누군가 까치 입장이겠지만, 여기선 까치 입장이겠지만 얘네한테는 어떤 필요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은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요건 아까 그 빈 겨울 하늘이랑 연결 충분히 시킬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급이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줄일 때도, 자, 이 살아온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소용돌이치고 굶주릴 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살아온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라는 얘기죠, 그죠? 시련과 고난이죠. 그다음 요럴 때도 밑에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자, 왜 이렇게 설명이 너무 길게 나와 있어, 그죠? 이런 날짐승에게 길을 내주는 그것, 그럼 그것이 이제 누구예요? 그게 까치밥이죠, 그죠? 얘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이 등불에서도 마찬가지 긍정적 인식이랑 연결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철없는 조카들이여 그저 까치밥 빠지 말라. 그러면 여기는 시구의 반복이 되면서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웃는 거야, 진짜?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 하지 말라고 반복하고 있는 거죠.
왜? 그만큼 이 친구들한테는 필요한 것들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날짐승들한테 길을 비춰주는 부분들이니까,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랑반 말쿠지에 집신 몇 쭉 걸어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으로 금동성을 걸어가시지 않았냐? 그럼 할아버지도 뭐야? 집신 몇 쭉을 남겨두고 간 거지, 그치?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은 이 까치밥이랑 요 부분이랑 아마 연결이 될 거예요, 그죠? 유사한 부분이라고, 그죠?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집시인 덜어는 뭐야?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그러니까 뭐야? 길을 안내하는 친구가 된 거야. 맨발로 가는 거보다 낫겠지, 그지? 어쨌든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가치가 있다는 소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랑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아버지는 또 어떻대?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간 국경을 넘기도 하였으니, 자, 아버지가 이번에는 뭐야? 두만간 국경을 넘었대.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뭐 일제강점기로 따지면은 피난을 한 거로 볼 수 있겠죠? 그죠? 뭐 6.25가 이미 지난 상태에서 뭐 굳이 중국으로 탈북하려고 하나?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뭐 보통은 그거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지금 다 어때? 집신이 그런 까치밥의 기능과 유사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 아이들아, 이거 뭐야?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 돈어법이죠, 그죠?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가을 안에 서서 아직도 너희들이 자, 얘가 이 까치밥 일단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밑에 겨울 하늘이면 우리가 아까 빈 겨울 하늘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그쵸? 부정적 상황, 그죠? 거기 부분이랑 연결시켜주시고,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을, 자, 그 밑에 5개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설적 표현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까치밥 얘기를 다시 언급을 하면서 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머나먼 길을 또 비춰주지 않느냐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서 이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또 까치밥은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뭘 강조하는 거야? 따지 말라는 얘기를 또 한번 반복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소재 자체에 긍정적 기능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쵸?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새벽 편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밤도 아니고요, 새벽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긍정일까 부정일까? 새벽이면 새벽은 막 부정이야? 긍정. 왜 긍정이야? 밝아지니까. 이제 밝아지니까? 그쵸. 새벽이라는 건 이 뒤에 아침이 있을 거란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냥 마냥 밤이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우리가 부정적인 현실이랑 연결이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근데 새벽이란 얘기는 완전히 어두컴컴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아침이라는 부분이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희망으로 보시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봐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새벽 편지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보시면요,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야, 여기서 보면 대놓고 나왔네. 반짝이는 별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뭐야? 희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자, 근데 서술어가 좀 살짝 좀 이상해. 지금 이미 반짝이는 별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얘 자체를 우리가 아까 희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희망이랑 연결되자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밑에 사랑의 샘이 있을 것만 같다고 했는데, 그럼 서술어를 약간 지금 확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네요, 그죠? 살짝 있을 것 같아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왜 그런 거야?
그거는 어떤 부분이랑 연결시키면 돼? 우리가 희망이라는 거는요,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확 있는 거예요. 어떤 일종의 기대감인 거잖아. 그치? 희망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 희망이라는 게, 그럼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만약에 로또를 샀어. 뭐 될진 안 될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월요일에 사면은 토요일날 추첨이니까, 물론 아직 여러분들이 사지는 못하지만, 토요일날 내가 17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 희망이 기대감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확정적이지 않은 식으로 서술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랑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기대감. 희망이라는 게 확정적인 게 아니야.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보통 새벽이 나온다, 밤이 나온다, 거기에 뒤에 아침이 나온다.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일제강점기 자체로 봤을 때 일단 부정적인 현실이죠. 근데 우리가 언젠간 독립을 할 거다라고 했지 언제 한다는 말 한 적 없죠. 희망을 가지고 있으나 이 희망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어.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자, 새벽이라는 시간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시련들, 고통, 쓰라림, 정령, 얘네들은 다 시련들이겠죠. 그죠? 시련. 목마름의 정령들. 그죠? 그 다음에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만, 자, 거기만 동그라미 쳐보자.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 왜 붉어지는 거야? 자, 희망을 갖기 위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일제강점기 당시에 어떤 우리가 핍박받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우리가 언젠가는 독립이 되겠네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좀 더 편하죠. 됐어요? 괜찮아? 응. 자,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그 고요한 시각에 아름다운 새벽의 창을 열고, 자, 이 시각에, 새벽이라는 시각에 이 상황에서 이 아름다움이 지금 새벽의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에 깊숙한 뜨거움과 만났다고 했어요. 자, 또 이 아름다움이 얘랑 만났다는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희망을 원하는 사람들과 이 아름다움이 만난 거겠죠. 이거 연결되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자, 요건 어떻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까?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했다. 나 고통에 익숙해져야 돼? 내 취향이야? 그런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뭐야? 자,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고통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감내해야겠다. 뭘 것 같아? 내가 이걸 어떻게 희생은 좀 그렇군. 희생이라면 내가 완전 나를 내던져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고통은 내가 적극적으로 감내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 고통을 계속 감내하면서 뭘 기다리겠다는 거야? 그 뒤에 올 어떤 긍정적인 것들을 기다린다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요거랑도 연결이 가능해요. 이 극복 의지랑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래? 내가 지금 받는 이 고통을 겪는 이유는 뭐야? 나중에 더 좋은 결말을 맞기 위해서 지금은 참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참겠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밝아올 아침, 여기 이렇게 내놓고 나와 있잖아요. 밝아올 아침이니까 이제 더 이상 희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야. 뭐야? 자유죠, 자유. 그죠? 이제 밝아올 아침에 밑에도 여기 옆에도 그냥 대놓고 나와 있잖아.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새벽에는 아직 우리가 희망만 걸려있는 상태지만 아침이 되면 완전한 자유가 되는 거잖아. 여기서 지금 말을 정해놨잖아.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따뜻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이 부분도 다 자유랑 관련된 속성이겠죠,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자, 여기서 너는 누구가 되겠어요? 요 친구였죠. 방금 그 극복 의지를 가진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맞죠? 그걸 그냥 우리가 청자로 설정했을 뿐인 거고. 맞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은 여기는 어디랑 똑같은 거야? 우리 맨 앞부분이랑 똑같은 거죠. 그쵸? 우리 수미상관이긴 한데 살짝 다른 부분이라면 뭐가 있어요? 사랑의 셈에서 희망의 셈으로 좀 바뀐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요게 들어가 있는데 변주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수미상관은 보통 어떤 기능을 하는 거야? 어떤 기능? 보통은 뭔가가 반복된다라는 건 강조가 된단 말이죠. 그럼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이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희망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새벽의 고통을 겪으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뒤에 희망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문제 봅시다. 자, 가와 나와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와 달리 나는 시적 공간에 탈속성을 내세워. 자, 탈속성이라는 거 이거 뭐였어요? 탈속성. 속세를 벗어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뭐 딱히 이게 속세를 벗어났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동경. 우리가 이상향이라고 막 굳이 정의할 거라면 뭐 희망, 뭐 자유 정도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옆에 화자의 동경이라는 말은 안 보이지. 뭐 동경이라는 건 뭔가 따라하고 싶어 하는 거고 따르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 2번. 나와 달리 가는 공간의 이동 경로에 따라 화자의 심리 변화를 보여준다. 우리 공간의 이동이 있었냐? 없었죠. 그냥 장면이 두 가지 장면은 나왔어. 두 가지 장면은 나왔는데 굳이 얘기하자면은 그 까치밥 여기 부분이랑 그 할아버지 집신 두고 간 부분, 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공간의 이동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그죠? 3번. 가와 나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현재의 대비가 있었나? 과거와 현재의 대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가는 서리적 표현을, 나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서리적 표현은 뭐 둘 다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나에서는 반어적 표현이라는 말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한다. 부정적인 현실은 있는데 비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죠? 그다음 5번. 가는 부정어를 통해 청자에 대한 바람. 자, 부정어가 뭐 있었어요, 여기서? 그래, 따지 마라. 부정어죠. 그죠? 그 다음에 청자에 대한 바람도 있는 거야? 청자에게 뭐 하길 바라는 거야? 까치밥을 따지 말길 바라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나는 고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마음가짐을 부각한다. 자, 고백적 어조라는 게 뭔데? 왜? 혀 꼬일 때 있어. 좀 봐줘. 좀 그럴 때도 있잖아. 고백적 어조라는 게 뭔데? 보통 어떨 때 쓰는 건데? 네가 생각하는 그 고백 말고 보통 성찰을 하거나, 그죠? 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쓰기도 하죠. 그쵸?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냐? 자, 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의 그 비부분에서 맨 밑에 줄 보시면은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 됐다. 여기 있잖아. 제가 여기 부분 뭐랑 연결시켰죠? 극복 의지랑 연결시켰었죠. 그쵸? 그럼 내가 의지를 가진다는 거는 내가 나에 대해서 뭘 하겠다는 거야. 다시 되돌아보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쵸? 되돌아봤기 때문에 이런 의지를 다진다는 거죠. 그죠? 그럼 고백적 어조가 연결이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에 9번 볼게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까치밥은 까치밥과 길 같은 상징성이 강한 시어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시간과 공간 신상들을 보여준다. 여기서 봐야 될 건 뭐예요? 시간과 공간 신상들. 그죠? 시간과 공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즉 과거와 현재, 미래 같은 상이한 층의 시간들,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조카 아이들로 이어지는 여러 세대들. 그렇지,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조카 아이들, 그죠? 자연물과 인간 같은 상이한 존재들이 까치밥과 길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고 있다. 이 길이라는 건 뭐였어요? 우리가 길을 가기가 어려울 때 그것을 도와주던 길보시가 있다 했어요. 중간에. 맞죠? 그 다음에 시인은 이런 시간간의 심상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전통의식과 공동체 정신, 자, 전통의식 동그라미 쳐주시고 공동체 정신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걸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대요. 아무튼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화자는 까치밥과 등불의 비유 관계로, 자, 우리 이것만 보면 되겠죠. 까치밥과 등불의 비유 관계라고 하는 어쨌든 둘 다 플러스죠. 그죠? 빛의 심상을 부각하여. 여기까지 맞는 거네. 그죠? 그 다음에 조카 아이들에게 다른 존재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공동체적 정신을 일깨우는 의도. 그치? 요거랑 연결시킨다면 충분히 그걸 따지 말라는 얘기는 배려 좀 해달라 라는 얘기겠죠. 2번. 화자는 물구비와 두만강 국경이 함축하고 있는 옛날의 길을 통해 조카 아이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미래의 길 역시 험난할 것임을 암시한다. 자, 우리 물구비라는 게 뭐야? 우리 살아온 세상이 물구비 같은 그런 것들이 쭉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올 세상은 앞으로 뭐야? 시련과 고난으로 가득 차다는 얘기니까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겠죠. 우리 아이들도, 너 조카 아이들도 나중에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도 연결 가능하겠네요. 3번. 화자는 공중을 날아가는 날짐승과 홀로 길을 걷는 길손을 연결하여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길 위에서 이동하는 존재들이 겪는 고독을 환기한다. 공중을 날아가는 날짐승, 그다음 홀로라고 했으니까 둘 다 외로운 부분과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4번. 화자는 앞세대인 할아버지와 아버지라는 존재를 환기함으로써, 요건 있지. 할아버지 언급했고 아버지 언급했고, 그죠? 까치밥을 남겨두는 것이 세대를 이어가는 전통 정신임을. 그럼 요거는 방금 1번 선지랑도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럼 이건 그냥 맞다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5번. 화자는 조상들이 보여준 기다림의 세월을 회상하여 조상들의 권위가 지속되는 시간에서 뭐라는 거야 이게 조상들의 권위가 꼰대야? 아니죠, 그지? 조카 아이들이 벗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을 나타낸다. 요 부분이 틀렸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나의 시상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A와 D는, 자, A 부분이 뭐였고 D 부분이 뭐였냐? A랑 D면은 여기 수민상관과 연결되는 부분이겠네요. 그쵸? 화자와 청자의 구체적 상황을 수미상관으로 나타내요. 맞네요. 그 다음에 화자가 너에게 편지를 쓰게 된 계기를 강조한다. 계기가 드러나지는 않았잖아. 그냥 내가 이 새벽을 보고 어떤 희망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였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정확히 아니고, 자, 나머지 것도 볼게요. 2번. A의 샘에서 출렁이는 사랑은 B의 인간의 혼들을 향한 것으로서 연결되겠죠. 누굴 위한 거야? 그때 이 반짝이는 별,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얘기하고, 내가 인간의 혼들은 어떤 친구들, 그 고통을 받아가며 견디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맞지?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 세상을 향한 화자의 태도를 떠올리게 한다. 연결되겠고요. 3번. B에서 신생의 시간이죠? 신생. 신생. 왜? 자, 이 시간인 새벽은 뜨거움의 심상과 결합하여, 그치? 뜨거운 열정이라는 게 이 새벽에 어쨌든 희망이 존재하는 부분이니까. 타인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화자의 다짐을 불러일으킨다. 이것도 내가 중간에 얘기했었죠.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극복하게 된 의지가 들어가 있다. 연결되겠죠? 네, 4번. C는 위하여를 시행의 끝에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있나?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하여,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화자가 고통을 견뎌냄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라면은 뭐야? 자유지요. 자유. 그죠? 충분히 연결이 가능할 거고요. 5번. C의 사랑은 D의 반짝이는 별과 희망의 샘이 지닌 생성의 이미지랑 결합한다고 하면은 그런다면은 화자의 고조된 마음 상태를 환기한다. 그럼 고조된 마음 상태라는 건 뭐야? 자유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더 희망적인 부분이 고조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볼게요. 야, 그거 건드리지 마라. 왜 둘이 가?
둘이 같이 마른가 보네. 어떻게 둘이 같이 마를 수가 있지? 오늘따라 되게 눈이 되게 빨개 보이는데 뭐 잠 못 잤어요? 응. 너무 잘 자서? 자, 거기에 지금 거산호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 제목만 보면 되게 보기 싫어 보이는 제목이긴 한데요. 사실 구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 볼게요. 볼게요. 자, 오늘 북창을 열어 창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자, 여기만 봤을 때 이 처음에 북창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두 가지 공간이 연결이 돼요. 뭐랑 뭘까? 거기 장거리, 그지? 장거리랑 산이겠네요. 그죠? 맞아요? 지금 북창을 열면서 장거리를 등지고 산에 앉아 있는 거 미국에 있었잖아. 그죠? 일단 산은 되게 쉽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자연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장거리는 그럼 어딜까? 그죠? 이원적 구조 생각하면 편하잖아. 그죠? 장거리가 시장이 있는 거리. 그거. 알고 있었던 거죠? 모르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아무튼. 자, 여기 부분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속세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키워드만으로 갖고 가셔도 되지만 그 옆에 밑에 있는 맥락을 보셔도 갖고 가셔도 돼요. 자,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같이 드러나는 부분이 사람은 맨날 변했었지만, 밑에 태고로부터 풀어온 산이 아니냐라고 돼 있어요. 좀 여기 대비가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뭐랑 뭐로 대비하고 있어요? 사람과 산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은 무슨 속성? 계속 변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죠? 근데 산에는 어떤 시간적 표현, 태고라는 시간적 표현을 통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도록 뭐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도 대비를 통해서 속세와 자연을 비교하고 있는 게 보이죠. 물론 키워드로 따졌을 때 이 두 개만 봐서도 눈치를 까실 수도 있지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 눈치를 잘 못 가겠다 싶으면은 여기까지도 한 번 더 보셔도 돼요. 물론 이게 빠르게 눈치를 챈다면은 당연히 문제 푸는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유리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타임어택 하라고 안 하잖아.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구모를 갓 본 고3이었으면은 지랄하겠지. 내 거는 안 드신다. 지금 먹어야지. 자,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죠? 그 정도는 아직 아니시잖아. 물론 완전히 여유로운 건 아니야. 완전히 여유로운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접근이 안 되면 이렇게까지 접근을 하시면은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알았어. 그만 얘기해, 시발. 자, 그 다음에 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하는 데다가 복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자, 여기서도 산의 속성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고요함, 그 다음에 너그러움, 그 다음에 자랑 안 듣는 겸허한 산이라고 있어요. 이 산 자체가 겸손한 속성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 있었잖아. 옛날에 만흥의 삼수에서 이런 말도 있었죠. 그쵸?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좋아하느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 부분처럼 기본적으로 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연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하는 게 없죠. 그죠? 변화하는 게 없고, 그리고 얘가 거기서 표현할 리도 없으니까 당연히 겸손하다는 속성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됐어? 자, 그 다음에 밑에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자, 누가?
화자인 내가, 그죠? 화자인 내가 산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럼 얘는 어디에서 깨달음을 얻고 있다는 거야? 산이라는 소재를 통해 내가 깨달음을 얻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품에서 자라나 거기에 또 묻히리니. 그럼 이거는 뭐야? 내가 산이라는 어떤 자연에 대해서 수능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정확히 말하면은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죠? 나는 자연의 섭리에 수능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여기서 똑같이 대비가 되어 있죠. 이승, 낮, 저승, 밤, 그죠? 그 다음에 아라이 뻗쳐 있어 다리 높는 산. 여기 여기 있어. 우뚝 솟아 있어. 그리고 뻗쳐 있어. 이거 무슨 이미지랑 연결이 가능할까? 솟아 있어, 뻗쳐 있어. 뭐야? 정적인 이미지겠죠, 그죠? 정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자, 그럼 여기서 내 품이라고 했으니까 산을 뭘 시킨 거예요? 의인화를 시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미역치한 이파리 향긋한 산 냄새. 여기도 뭐 감각적인 심상이 하나 들어갔죠? 후각적, 그죠? 그 다음에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자, 거기 동그라미 쳐보자. 자, 산에서 오히려 산을 그리워한다는 건 뭐야? 내가 거기 있음에도 또 그리워한다는 거죠, 그쵸? 예,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남자친구가 있어, 혹은 여자친구가 있어. 같이 있음에도 어때? 존나 그리워. 씨발, 존나 좋을 때지, 그치? 없어서 몰라요? 그렇잖아. 그럴 때 있잖아. 너무 좋으면은 같이 있는데도 존나 보고 싶다고 하는 경우 있지 않아요? 나만 급발진하는 거야? 왜? 내가 체험을 시켜봐야 돼요. 아무튼 항상 결론은 뭐야? 내 얘기인 것 같아. 왠지. 아무튼 자, 꿈 같은 산 정기를 그리면 산사.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그리워하며 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난 어쨌든 자연이 너무 좋다라는 마음을 같이 있음에도 그리워한다는 식으로 표현이 된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 부분 잠깐 보기 전에요. 그 60페이지에 보시면요, 보기가 하나 있는데 요거 잠깐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요 작품은 이미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저랑도 아마 한 2번은 했을 거고. 여기 좀 이제 그 밑에 이제 계신 이제 고인이 근데 좀 뉴비들 말고 이제 고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 VIP? VIP라고 해야 돼? 고인물이라고 해야 돼? 알았어. 자, 아무튼 자, 여기 보면요, 요거는 애초에 요게 아마 재작년 6월인가? 그때도 이미 나왔던 작품이에요. 기억나? 혹시 아세요? 이 작품 아세요? 되게 표정은 난 졸라 다 알 것 같은 이런 표정이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볼게요. 자, 4.19 혁명의 성공과 실패를 목격한 신동엽 시인은 과거 역사로 눈을 돌렸는데 자유와 평화를 가로막는 분단 현실을 혐오했으며. 자, 일단 뭐야? 얘는 지금 보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현실 자체로 뭐하고 있대요? 혐오하고 있대요, 그죠? 혐오하고 있고, 산업화와 문명화가 초래한 물질주의 세태에 절망했던 그는. 자, 그럼 현실이라는 걸 봤을 때 우리 물질 문명과도 연결이 가능하겠네요. 좀 쉽게 얘기하면 현대 문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절망했다면은 그는 본래적 가치가 훼손되기 이전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밑줄에 한번 쳐볼게요. 먼 시적 시공간으로 되돌아간다. 그럼 여기랑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원시적 시간. 이 원시적 시간이라는 건 뭘까? 이런 문명의 그런 잔재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게 없었던 시절, 그게 없었던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쉽게 얘기하면요, 이 원시적 시간 말이 좀 어렵게 하긴 했지만, 그건 뭐야? 전통적인 시공간이에요. 여기는 순수함이 있는 공간이에요. 순수함이 있는 공간. 됐죠?
우리가 이전에 이거를 저랑 같이 수업했었다라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더 잘 되실 겁니다. 니 보고 하는 말 맞아. 아무튼 실제로 그의 작품에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상호 공존, 공생하는 유토피아적 세계가 그려진다. 자, 거기도 밑줄 쳐보자. 유토피아적 세계가 그려진다. 이거 여러분들 신동엽 작가가 쓴 것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할 만한 것들은 아마 요걸 겁니다. 껍데기 있는 가라, 그죠? 아, 그것마저? 그것마저 모르고 껍데기 있는 가라 알아 몰라? 너 알지? 은승이 알아? 기억나? 왜 몰라?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껍데기 있는 가라 내용이 뭐야? 거기도 똑같아. 4월에 뭐 그거는 다 날려버리고 막 그러잖아. 그지? 알맹이만 남아라.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그 남자 여자가 발가벗은 채로 나오는데 그 순수한 뭐 흑가슴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유토피아적 세계관과도 연결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죠? 다만 기억이 안 날 뿐, 그죠? 자, 아무튼 자, 그런데 유토피아적 세계의 모델을 현재나 미래 대신 주로 과거에서 찾아내는 그의 시작 경향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과거를 절대시하거나 이상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인이 지닌 복고주의적 의식을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향을 원래 보통은 미래를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치? 아까 방금 새벽 편지만 해도 우리가 그 새벽 이후에 아침을 희망으로 보았었잖아. 자유로 보잖아. 그죠? 항상 좋은 걸로 긍정적으로 본 거잖아. 근데 여기는 오히려 과거로 봤다는 게 좀 특이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껍데기 능가라라는 작품 안에서도 어땠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약간 단군 신화랑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순수한 마음들이 뭐 결합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끼리 싸우는 그런 6.25랑은 상관없이 그냥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순수한 민족과 민족이 같이 어울려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표현들이 그 껍데기랑 가라라는 작품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 부분 볼게요. 자, 일단 처음부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아. 이미 뭐가 설정되어 있다. 청자가 설정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얘 보고 뭐래? 너의 얼굴,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치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뭘까?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물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쉬울 거야. 지금 방금 돌아가자고 했어. 어디로 돌아가지? 옛날로 돌아가자. 그죠? 우물가라는 부분과 옛날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뭘까? 아까 처음에 보기에서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이게 뭐라고 돼 있어? 여기랑 여기를 가능하겠죠? 그죠? 우리 아까 여기 과거라고 했었죠? 이 부분이 좀 특이하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가 시간적으로 그렇고요. 공간적으로 보면 우물가는 어디인 거야? 그때 당시에 농촌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왜 뜬금없이 농축이 나오냐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처음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현실, 물질 문명. 그럼 우리 물질 문명이라면 보통 뭐야? 도시랑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여기랑 정확히 반대되는 공간, 농촌이랑.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수룩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찍스러운 웃음들 들려나오며, 자, 일단 여기서도 뭐야? 수수밭 있죠. 이게 농촌 공간, 그죠? 그 다음에 걸찍스러운 웃음들 들려나오며, 그럼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지, 그지? 여러 사람들이고 추가적으로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자, 물론 얘가 궁극적으로 얘가 주는 거는 석양이 맞긴 하지만 우리가 농촌을 생각해 보면은 어때요? 보통 어떤 생활을 해?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냐? 농촌 중에서도
부분이랑도 연결을 시킬 수 있겠죠. 물론 석양을 비유한 거긴 하지만 그 앞의 속성을 따진다면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또 뭐야? 풍속으로 돌아가자. 이 풍속도 어디에 대한 풍속이? 농촌, 그때 당시 원시적 상태의 당시의 풍속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지금이야 빨래를 할 때 다 뭐야? 세탁기로 하겠지. 누가 요즘 손빨래예요. 할 일이 거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귀엽노? 생각보다 목소리가 귀엽다. 누구지?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그 다음에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에 눈부시네 넋 끼지 말고. 그럼 이건 지금 약간 문장 구조가 좀 특이하죠? 일단 도치가 나왔겠죠, 그죠?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에 눈부심에 넋이 빼앗기지 말고 눈동자를 보아라고 하는 게 맞겠지. 근데 여기서 지금 아까까지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왔지만 여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무지갯빛 허울을 통해서. 여기가 부정적이겠죠. 그죠? 이런 거에 넋 뺏기지 말고. 그럼 눈동자는 이제 오히려 뭘로 보면 돼요? 긍정적인 소재로 보시면 되겠죠? 긍정적인 소재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철 따라 푸짐이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또 뭐가 있었어? 정자나무 마을. 이 소재 자체도 뭘로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농촌이랑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얘가 돌아가자는 건 항상 언제야? 옛날, 농촌, 그죠? 그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잖아. 그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미끈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박히기 전으로. 그럼 여기서는 얘랑 정확히 대비가 되는 게 지금 보이는 것만 두 개죠. 뭐야? 무지갯빛 허울이라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 기생충이라는 말이 있었죠. 맞나요? 기생충. 그 다음에 요런 허식에 인이 바뀌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는 젊음. 그럼 우리들이 고향과 병들지 않은 젊음이라고 한다는 것들은 다 뭐랑 관련되어 있다? 긍정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에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낼랑 그만 내자. 또 뭐 있어요? 부정적인 거 하나 또 나왔죠? 뭐 나왔어요? 어떤 흉내 같은 거 내지 말자고 하고 있어요. 흉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식, 뭐 혹은 허식 이렇게도 연결이 가능하겠지. 현대의 문명, 그 물질 문명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연결이 가능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자, 이런 소박한 목숨이라면 다시 긍정으로 연결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맨발을 벗고 콩밭이미던 차라리 그 미개지로 가자. 자, 여기서 봐야 되는 맨발. 맨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런 부분도 나왔어요. 미개지라는 말도 나왔어. 미개지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개척하지 않은 땅이에요. 개척하지 않은 땅. 그럼 맨발이라는 속성과 개척하지 않은 땅 둘 다 엮어주시면은 뭐랑 연결이 가능할까? 순수함과 연결이 가능하겠죠? 이 순수함은 방금 얘기했던 원시적인 부분과 연결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서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 밭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뭐야? 싱싱한 마음의 핵심이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함 그리고 옛날 고시절 그대로 돌아가자 라고 한 거죠. 그죠? 그럼 가와 나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면 뭘 보시면 될까요? 둘 다. 가는 과거가 아니죠. 어쨌든 둘 다 뭔가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죠? 가에서는 산과 속세, 그러니까 산과 그 이외에 있는 속세랑 연결이 되고, 나 같은 경우는 현재의 모습들과 과거에 대한 모습들
요거들이 둘 다 대비가 되고 있죠. 자, 11번 볼게요.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뭐가 있었냐? 공감증 있어서 두 가지 이상 감각이 있었잖아. 나 잘 모르겠는데, 그지? 응. 자, 2번. 가와 나는 모두 우의적 소재야. 우의적이라는 말이 정확히 뭐냐, 근데? 우의적. 뭐냐고? 뭐가 아닌 거야? 사람이 아닌 거잖아. 그죠? 사람이 아니네. 자, 아무튼, 우의적 소재를 활용했다. 그 다음에 현실을 풍자한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나는 풍자를 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허례허식이란 말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가가 우의적 소재를 통해서 현실을 풍자한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3번. 가는 의인법을, 그치, 산을 의인법을 시킨 게 맞죠?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나는 직유법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그려낸다. 자, 그럼 나에서 뭘 보면 돼요? 아까 무슨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요 부분을 통해서 직유법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대상의 속성을 그려낸다는 거는 나에서는 그 옛날 당시에 농촌을 그려낸 거니까 연결이 될 거고요. 자, 12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시적 공간을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런 거 보기 물론 비문학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멘탈 많이 나가지만 그래도 요건 좀 해볼 만하죠. 대비가 딱 뭐 있어? 장거리 산, 그 다음에 이승의 밤, 이승의 낮, 저승의 밤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죠? 자, 1번. A에서 북창은 세속의 세계를 등진 화자가 탈속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통로의 기능을 지닌다. 그치? 아까 북창을 통해서 이 두 개 연결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연결될 거고요. 자, 2번. A에서 장거리와 산의 공간적 대비. 일단 있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공간이 지닌 가변성과 불변성의 차이로 인해 성립된다. 그쵸? 연결되죠? 얘도. 그죠? 움직이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죠? 3번. B에서 산의 가치는 화자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인간의 심성이나 도덕과 일치한다. 그치? 산에 대해서 이러고 있고 난 그것을 순응한다고 했으니까 연결 가능하겠죠. 얘한테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C에서 이승과 저승, 낮과 밤을 서로 이어주는 산의 모습은 죽어서조차 산에 머물고 싶다는 화자의 의지를 암시한다. 자, 죽어서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 여기가 아니었나? 아무튼 그 밑에 있었잖아. 그치? 거기 다시 앞에 보시면요. 뭐가 있었냐? 내가 여기 어디 갔냐? 그 C부분, 여기 C부분이었나요? C부분, 그죠? C부분에 풍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또 묻힌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난 산에서 있다가 산에서 죽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요건 연결이 될 거고요. 5번. 자, D의 내음새와 E의 산전기가 지닌 감각적인 심상은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 차이를 무화시킨다. 무화시킨다는 게 뭐예요? 이걸 의미 없게 만든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건 절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긍정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걸 이승이랑 저승이랑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겠네요. 자, 넘겨주시고요. 자, 13번의 보기는 저희가 한번 읽고 넘어갔으니까 그대로 선지로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제1년에 오래지 않은 옛날은 산업화로 인한 유토피아적 세계의 파괴가 시간적으로 오래되지 않은 힘을 암시한다. 오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된 거야. 그죠? 옛날이. 과거가 얼마 안 된 거야. 그럼 연결이 가능할 거고요. 제3년에 전설 같은 풍속은 본래적 가치가 훼손되기 이전의 시공간. 여기까지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이 상호공존하는 모습. 그렇게 연결 가능은 하겠죠? 원시적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제4연의 눈동자는, 자, 눈동자가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냐? 4연의 눈동자. 여기 눈동자 뭐예요? 무지갯빛 허울에 눈부시게 넉백 끼지 말고 눈동자를 보셨으니까 얘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겠네. 그럼 이게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눈동자는 산업화와 문명화가 빚어낸 물질 중심주의에 사로잡힌, 아니죠. 제가 플러스 보자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는 아니고요. 4번. 제4연의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은 인간과 인간이 상호공존 공생하는 세계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봤으니까 버려야 되는 건 맞겠죠. 5번. 제5연의 미개지는, 미개지는 뭐였어? 순수함과 관련되는 거잖아. 그지? 되돌아갈 수 없는 원시적 시공간을 환기한다.
맞죠? 순수함을 표방하는 거니까 시인의 복고주의적인 의식을 보여준다. 또 맞겠네요. 하나 더 할까요? 아유, 나 다들 눈물이 막 빨개지고 아저씨? 응.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갑시다.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한 게 아마 한 4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7대 강사 또 한번 설명한다고 했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맞죠? 7대 강사라는 얘기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표정이 왜 그래? 그건 중요한 거 아는데 기억이 좀 안 난다 이런 느낌인가? 자, 요거는 우리가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언제 이후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언제 이후? 이거 점점 높아지기 전에 빨리 자, 임진왜란 이후예요. 임진왜란. 그리고 아마 요걸로 정확히 기억나는 거는 요거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가난한 생활이랑 아마 연결된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럼 여기서 화자가 뭘 했는데? 이거 두 개로 가야 생각해보자. 뭐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임진왜란 때문에 그런 생활을 산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얘가 그래도 나름대로 양반의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양반의 신분이었는데 이 임진왜란 때 계속 얘가 전쟁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전투를 한 몇백 번 치렀다고 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때 당시에 우리가 전쟁을 준비할 때 자기가 지원해서 나가더라도 자, 돈을 지 돈으로 써야 돼. 원래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몇 년 후에는 여기에 절반 정도는 어딘가에 가시겠죠? 넌 안 가잖아. 무슨 가는 것처럼 생각해. 갈 거야? 가도 돼. 지원하실래? 언젠간 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총을 여러분들의 돈을 사나요? 그냥 다 주죠. 근데 이때는 뭐야? 지가 지원했는데 국가에서 돈을 안 줘. 셀프로 해야 돼. 셀프로 준비를 해야 돼요. 갑옷도 사야 되고 뭐 무기도 사야 되고 다 씨발 지 돈으로 사야 돼. 야, 양반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얘가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었겠죠. 그죠? 맞죠? 그러면 근데 이거를 지 돈으로 그렇게 몇백 번이나 전투를 하면서 쓴다는 얘기는 돈을 진짜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외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누앙사 중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노비들이 하도 월급을 쳐 안 주니까 말을 안 듣고 빤스런을 했어. 그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농사를 혼자 지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 이웃집 가가지고 저 염치가 없는데 그 소 좀 빌리면 안 될까요? 했는데 아니 이 새끼가 그 이웃 사람이 뭐라고 그래. 야 너는 시발 그 뭐라도 소라도 좀 빌리려면은 그 닭이라도 좀 주고 그 술이라도 좀 줘야 그 빌려준다 말든가 하지. 좋냐고 네가 응?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근데 그런 맥락이긴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마 그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찬연적인 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아유 씨발 모르겠다 하면서 자연이나 살련다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 게 그게 전부일 거예요. 그죠? 그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고 요 배경은 이런 부분 때문에 얘가 가난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여기서 봐야 될 건 뭐예요? 그 가난한 생활들의 뭐 몇몇 가지의 예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잖아. 그지? 또 뭐가 있어? 있으면은 있는 대로 죽 먹고 없으면 없는 대로 척 굶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안 돼? 오마카세 이런 거 먹어야 돼? 나도 못 먹는데? 장난이에요. 아무튼 가볼게요. 자, 어리고 우아한 우아한 손이네 위에 더는 없다라고 했어요. 자, 어리고 우아하다는 건 뭐야? 어리석고 약간 멍청한 거잖아. 그치? 여기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거는 나다. 왜요? 그 세상 물정 모르는 건 뭐 생각하면 돼? 거기 소 빌리려는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길흉 화복을 하늘에 붙여두고 누한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풍조우석에 썩은 집이 섭이되어 자 어쨌든 뭐야 이 내 운대를 하늘에 맡기고 그 다음에 누항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누항이 뭐야 정확히
누왕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 그지? 뭐 누왕하니까 뭐 갓난 생활이냐? 뭐 정확히는 그건 아니죠. 왜? 누왕사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지. 누왕이라는 게 가난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누왕 말 자체는요, 자연이고요. 뭐 조금 더 갖고 가자면은 소박한 삶과 연결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단표 누왕의 흩은 해음 아니하니, 우리 상충복에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단사표음의 그 줄임말 단표죠. 그렇죠? 대나무, 도시락, 표주박, 음료수, 그걸 줄이고 그냥 누왕, 자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왕의 집을 짓고라는 얘기는 뭐 가난한 데서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자연 속에 그냥 초막을 지어두고 그다음에 풍저우석에 썩은 집이, 그러니까 소박한 생활이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강화한 생활이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지? 얘 집에 땔감도 없어. 제대로 된 땔감도 없어. 그래서 서호밥 다법죽에 연기도 하도 할시야. 자, 서호밥을 뭘로 만드는 거야? 물 넣고 다법으로 양치기를 거야. 거기다 물 넣고 졸라 끓이면 어떻게 돼? 크기만, 양만 많아지는 거잖아, 그지? 응? 그죠? 그래가지고 연기도 하도 할시야. 왜 연기가 졸라게 많아? 왜 연기가 많아? 집이 다 썩었으니까 제대로 된 불이 떼질 리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얼마 만에 만든 밥에 현순치자들은, 거기도 뭐가 나와있죠? 헤어진 옷을 입은 어린 자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가난한 생활과 연결이 가능하겠죠. 얘네들은 장기 버려 졸미듯 나오더니, 그러니까 장기판 보시면, 장기판 혹시 장기 아시나요? 장기 우리 배치가 어떻게 돼요? 앞에 뭐 이렇게 뭐 차, 포 뭐 이런 거 다 있다가 앞에 장군이 아니라 그 왕새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뭐 있어? 쫄들이 있지. 얘네들 어떻게 이동해? 이렇게 이동하잖아. 한 칸밖에 뭐 이동 못하잖아. 근데 이게 다 자식들이야. 얘들이 존나 많아. 얘네가 다 처먹겠다고, 밥 먹겠다고 쫙쫙쫙쫙 와. 압박감 뒤지겠죠? 그죠? 가장의 무게, 그죠? 아무튼 얘네들은 졸밀들 나오니, 자, 인정천리에 차마 혼자 먹을란가? 이거 혼자 처먹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혼자 먹겠다고? 야, 자식들이 5명 있는데 혼자 먹을 거야? 그 죽이라도 나눠줘야지, 그치? 그죠? 혼자 못 먹고 주는 거죠. 그래서 설대인 숭냉에 빈배에 속일 뿐이로다. 그러니까 다 나눠주고 그 남는 그 숭냉이 숭늉이에요, 숭늉. 숭늉만 먹으면서 빈배를 속인대요. 사실 이 죽 같은 경우는 먹으면 어떻게 돼? 금방 꺼지지 않아요?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금방 꺼지잖아. 분명 나도 이제 본죽 같은 데 가면은 존나 맛있는 거, 이제 뭐 김치 낙지 뭐 먹는단 말이야. 맛있어. 존나 맛있어요. 근데 한 시간 안에 지금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이것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안빈일염을 적을방정 품고 있어. 자, 이게 뭐야? 안빈일염 우리가 보통 뭐랑 연결 많이 해요? 안빈낙도 뭐 이런 거 많이 연결되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간에 소박한 생활을 하겠다라는 걸 적을망정 품고 있는데, 수위로 살려 하니, 내가 도리를 쫓으며 살려고 하니, 날로 더욱 서하다. 뭐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왜?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소박한 거잖아요. 근데 소박한 건데, 나 소박하게 살고 싶은데 뭐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족같아서, 거지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게 말이 소박이지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야? 가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가을이 부족하든 봄이라 유여하면, 이 얘기 뭐야? 가을에 부족하다고 해서 봄이라면 뭐 여유가 생길까? 안 생긴다는 얘기죠. 내가 가난하니까. 다 기억나서 이제 괜찮아요? 기억나? 영민이 기억나? 물어봐도 되는 거야? 네? 물어봐도 되는 거야? 그건 또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주머니 비었거든. 여기가 직접적으로 나타난 부분이죠. 그죠? 주머니 비었으니까 술병이라 담겨 있겠냐?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원래 중약 부분에 원래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강호한 꿈을 꾼 지도 오래련이라고 했으니까 이 중약 부분 원래 뭐가 있어야 돼? 너 기억날 거 아니야? 중약 부분에 뭐가 있어야 돼? 이 새끼 지가 가난하니까 이제 소 빌리는 부분이 원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항상 그 중에 표현이 뭐가 있었어요?
쟁기는 이렇게 막 졸라 반짝반짝거리는데 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네요. 소가 없어서 이 지랄하고 있잖아. 그지?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자, 강호한 꿈을 꾼 지도 오래려니. 자, 여기 한번 밑주셔보자. 강호한 꿈이 뭐였어? 뭐랑 연결돼? 지금 앞에 있는 부분이랑 연결을 시켜준다면 어떤 단어랑 연결이 돼요? 강호한 꿈. 내가 자연에 대해 품은 꿈이 뭐였어요? 안빈일념과 연결이 되겠죠, 그쵸? 안빈일념과 강호한 꿈이랑 연결이 될 거고요. 이 꾼지도 오래니. 자, 구복이 누가 되어 어지벼 잊었도다. 자, 뭐야? 구복이 뭐야? 입에 대한 복, 먹을 복이겠죠. 그 먹을 복이 없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잊었던 상태야. 왜? 현실로 인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다 잊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천피기욱한데 녹죽도 하기가 있어. 자, 요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저기 그 저쪽에 물을 바라보니까 뭐야? 녹죽도 녹색 대나무도 많고 그다음에 유비군자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야?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서 지금 뭐야? 유비군자들아 낙대 안에 빌려다라. 그 다음에 노화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되야. 그냥 앞에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고사인용인데,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 밑에 것만 보시면 돼요. 자, 명원청풍이 벗이 돼서 내가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자연과 벗이 돼서 임자 없는 풍월광산에 절로절로 들그리라. 그 다음에 무심한 백구야 오라하며 말라하랴. 자, 우리가 이거 백구 되게 많이 나온다 했었죠, 그죠? 보통 얘가 소재로 나오는 경우면은 뭐랑 연결 많이 된다고 했어요? 뭐 자연물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그죠? 뭐랑 연결돼요? 보통은 백구라는 소재가 나오면 자연과 내가 하나. 그건 뭐야? 그래, 물 알지? 이랑 보통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백구야 오라며 말라하랴. 다툴이 없는 건 다문인가 너라구나. 이 백구에 대해서 다툴 일이 없다. 자연문 너. 이제야 소비기 맹세코 다시 말자. 자, 뭐야? 내가 어쨌든 이제 자연에서 좀 계속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소 빌리는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는 얘기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무상한 이 몸에 이 무슨 짓이 있으리냐는 자, 두세 일억 반론을 다 묵여 둬두고 뭐야? 내가 농사 짓겠다는 거야, 안 짓겠다는 거야? 안 짓겠다는 거죠. 무슨 태도랑 연결되는가? 체험적 태도랑 연결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있으면 죽이고 없으면 굶은 망정. 제가 방금 처음에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남의 집 남의 것은 뭐 전혀 부러워 말랬노라. 그 다음에 네 누군가 빈천을 스리 여겨 손을 해다 물려가면,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손님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남의 북이 부러워하여 손을 치다 나오라. 그러니까 뭐야? 뭐 부자라고 해서 손님이 존나게 많이 들어오고 뭐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잖아, 그죠? 맞지? 그 다음에 자, 빈의무원을 어렵다 하건만을 뭐 당연하죠.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이거를 원망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내 생에 이러하되 서러운 뜻은 없노매라. 그럼 결론적으로 나는 뭘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그냥 가난하지만 그러한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자, 단사표음을 이도 좋기 여기노라. 아까 단표는 얘기했던 거랑 분명히 연결이 되겠죠. 이런 것만 먹어도 족하다, 소박하다. 평생 한 뜻이 온포에는 없느랴. 자, 여기서 단사표음이랑 정확히 반대되는 말이죠. 따뜻한 거, 그죠? 속세, 그죠? 태평천하에 충유를 일을 삼아 화영제 신봉우 그러다 할리 니이시랴. 갑자기 말이 좀 이상해졌어. 뭐야? 어쨌든 내가 이제 뭐야, 그냥 자연을 단순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태평천하라고 생각하겠죠. 일종의 뭐 합리화 정도로 볼 수 있겠네, 그죠? 이 태평천하 안에 충유를 삼아. 자, 화영제 신봉우,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였어?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유교경전. 유교경전을 왜 외우겠어? 과거 시험 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충유를 일삼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충성을 다하려고 지금 뭐야, 과거를 볼 사람이 지금 과연 있겠냐는 거야, 없겠다는 거야? 없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이 끝이죠. 그냥 그 밖에 남은 일이야 그냥 뭐 내 꼴리는 대로 아니 생긴 대로 그냥 살리라 라면서 네, 뭐 마무리가 되고 사실 내용적에 대한 어려움 자체는 뭐 별로 없었는데 그냥 혹시라도 기억이 또 안 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문제로 바로 넘어가고요. 자, 14번.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기억 비교의 표현을 통해 뭘 비교를 해? 그냥 어리석은 게 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비교한 게 없죠. 그죠? 2번. 니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가난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불화를 드러내고 있다. 일단 비유적 표현이 있지. 있어 없어? 장기말이 졸미듯 뭐 온다는 이 비유적 표현이 있었잖아. 근데 그게 뭐가 틀린 거예요? 가난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불화는 없었죠. 그냥 우리 자식들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봤을 때 제가 클리닉 할 때도 그렇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었어. 뭐였냐? 아마 선지 얘기하면서 이거 많이 했었을 거야. 여러분들이 선지를 참 제가 항상 말을 할 땐 이렇게 분명 덩어리를 나눠서 하나하나씩 연결해 보라고 했는데 맨날 여러분들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막 한 번에 전체적으로 봐. 아씨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다 그러고 안 따지고 넘어가더라고. 자꾸 틀리시는 거야. 대부분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확인이 여기에 막 꽂혀가지고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이거 여기랑 연결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물어볼 때 많으시잖아요. 그럼 여기 보니 그래서 여기랑 연결되냐고. 그것까지 확인을 하셔야죠. 그죠? 그런 실수 자꾸 조심하자고 했어요. 저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자, 물음의 형식으로 일단 뭐 물음의 형식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뭐랑 연결돼요? 서리적 표현이랑 항상 연결되는 경우가 많겠죠. 특히 고전시가에서는. 그죠?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드러내고 있다. 뭐야? 장부의 뜻을 옮기려는가? 그치? 얘가 하고자 하는 건 저거였잖아요. 그죠? 3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리을 보면 대구광식을 활용하여 여기까지 있죠. 가을이 부족하던 봄이라 유효하며 여기 있죠. 요거는 있는데 화자 자신이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풍류가 아니라 내가 지금 존나 강하다는 어떤 현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건 틀렸죠. 자, 5번 역설적 표현으로 일단 요건 아닌 것 같아. 역설적부터가 틀렸어. 그죠? 역설이라고 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볼 거예요. 이제 또 잊을 때가 된 것 같아. 그지? 맞죠? 역설적 표현 뭐랑 뭐가 들어간다 했어? 되게 간단하게 표현만 봤을 때 내가 그렇게 했니? 플러스랑 마이너스 비교는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긴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15번. 자, 누왕 깊은 곳과 노화 깊은 곳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곳은 자, 1번 화자는 누왕 깊은 곳과 노화 깊은 곳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할 때가 아니야. 그냥 얘가 존나 가난해서 그냥 어디든 가야 돼. 지금 어쩔 수가 없어. 틀렸고요. 자, 2번 노화 깊은 곳은 화자가 누왕 깊은 곳에서 들인 노력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체념적 태도를 통해서 여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3번 누왕 깊은 곳과 노화 깊은 곳은 모두 화자가 타락한 현실. 야, 뭔 타락한 현실이야. 그냥 지금 현실에 찌들어 살고 있는데. 그죠? 4번 화자는 누왕 깊은 곳에서도 노화 깊은 곳에서도 자신의 소망을 성취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근데 이 누왕 깊은 곳은 그냥 뭐 내가 집 짓고 살고 있는 곳이고, 그죠? 노화 깊은 곳이라고 해서 뭐 소망을 성취하는 게 얘 소망이 뭐였는데 안 빌려면 하는 거잖아. 여기 이 지문만 봤을 때는 뭐 가난하지 않게 사는 게 소망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선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요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자, 5번 누왕 깊은 곳은 화자가 궁핍으로 인해 고통받는 공간. 그치? 여기서 죽 짓고 난리 쳤잖아. 근데 존나 힘들어잖아. 그죠? 그래서 노화 깊은 곳은 화자가 꿈꾸었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는 공간이다. 즉 거기에서 이제 안빈일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 자, 보기는 A에 대한 학습활동까지. 이제 A가 거기 여기 부분이에요. 소리기 맹세코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자, 거기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화자의 생각을 흐름에 따라 나타나 보자. 그래서 A부터 보면요, 아무리 궁핍해도 남의 집이나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요거는 뭐 맞는 말이겠네. 그죠? 그 다음에 빈청과 부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 생긴 대로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3번
모든 것이 운명이니 가난한 나의 삶을 서럽게 여기진 않는다. 그것도 맞죠. 운명론적 태도랑 연결시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평생 동안 의식주만 풍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거는 정확히 대치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어요? 옴포에는 뜻이 없노메라 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뭐 굳이 내가 뭐 그러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이렇게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 볼게요. 한 딱 또 3개 정도 하면 되겠죠? 아, 4개? 왜 뭐? 아니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사회 한 지문, 그냥 뭐 과학 한 지문, 그 다음에 뭐 인문 또 한 지문도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네. 인진이 어떻게 좀 이해 좀 되세요? 괜찮아요? 형수? 괜찮으세요? 어? 이거 할? 아, 뭘 해? 이제 할 거야. 무슨 말이야? 아니, 지금 할 거라고. 그냥 멍 때리고 계시길래. 볼게요. 아우, 난 이런 문제 제일 싫더라. 이게 뭐 국회의원 선거제도 누가 몇 표를 뭐 받았는지 씨발 내 관심 아니라고. 어? 어쨌든 뭐 근데 이런 걸 좀 은근히 귀찮은 부분들이 많죠. 근데 자, 보통 저런 지문은 뭐가 많이 나와요? 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표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맨날 표만 보면 뭐해? 쫄잖아. 일단 왜 쫄아? 왜 쫄는 거야? 그냥 존나 많아 보여서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가 뭐만 보면 되냐? 그때도 항상 제가 알려드렸는데 표에서는 세부적인 데이터를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기준을 먼저 보시면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기준이 뭐뭐 있어? 정당, 득표율, 그치? 그 다음에 의석수, 그 다음에 의석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의석수에서도 지역과 비례 이런 정보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오히려 표가 있으면은 지문이 결론적으로 조금 더 짧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이게 뭐지? 정당? 뭐? 지역? 씨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 있는 개념 뭔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씨발 갑자기 적용을 시켜야 돼?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죠. 쫄지 마시라고. 물론 8번 같은 이 보기 문제가 또 나오면 또 멘붕이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쫄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뭐하고 있대요?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를 기본으로 한다. 아유, 처음부터 말이 이게 뭐야, 그죠? 자, 이렇게 나눠볼게요. 선거구, 그 다음에 단순 다수제. 이렇게 말이 좀 길다라고 싶으시면은 일단 따로따로 나눠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인구수에 따라 구획된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소선거구 방식은 한 선거구에서 여러 의원을 선출하는 다인 선거구 방식과 달리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선거구당 한 명만 선출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됐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죠? 그죠? 이거랑 달리 얘가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됐죠? 그럼 여긴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 거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단순 다수제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아, 그냥 이것도 이렇잖아요. 단순 다수제. 그냥 최다 득표가 뭐다? 당선자다.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의 이게 투표제도는 이런 것만 있다. 이런 게 있다. 해서 끝나자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는 절차가 단순하고 각 선거구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쵸? 한 선거구당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아, 여기에는 누가 됐구나. 저기에는 뭐가 됐구나.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죠. 근데 이제 낙선인들에게 표를 준 유권자가 다수일 수 있어서 당선자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뽑는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뭐 A 정당에서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B의 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3명의 C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만약에 A가 당선이 됐는데 얘가 한 얼마야? 뭐 한 40% 정도밖에 안 됐다고 했어. 여기는 뭐 20%, 뭐 10%, 다른 기타 정당 뭐 등등등 해서 뭐 100%가 채워졌다고 한다면은 그럼 얘는 압도적인 어떤 표 차이로 이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의 표가 아까운 거야? 60% 나머지 사람들의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반영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을 때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게 그 부분, 여기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전체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기도 힘들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잠깐 여러분들 몇 년생이시죠? 잠깐만 여러분들 06이신가요?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바뀌었네요. 저도 요때쯤이면 응애할 때 응애는 좀 그렇긴 하고 왜? 아, 니네가 응애할 때지. 아, 너희 안 태어났다고 했지. 저는 이제 응애까지는 좀 그렇고 이제 한창 놀이터에서 뛰어나더니 나이 예상하지 마. 예상하지 마세요. 아무튼 자, 요거가 나왔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더해졌다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 플러스 뭐라고 돼 있죠? 정당 명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돼요. 자, 이걸 지금 분명 얘를 보완한다고 한 거잖아. 맞죠?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라고 아까?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뭐가 떨어진다고 했었지?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했어. 대표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유권자들의 어떤 뜻이 반영이 잘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요 두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요것도 두 가지 따로따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로써 후보뿐 아니라 정당에도 투표하는 1인 2표 병립제가 도입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여러분들이 투표 지금 할 수 있나? 아직 아닌가? 아직 안 됐죠? 그치?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한 개만 쓰면 됩니다. 투표용지 하나 쓰면 돼요. 근데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두 개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투표지가 그냥 배경지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요 부분. 요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를 뽑을지. 누구를 뽑을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정당을 뽑을지. 투표지가 두 개 나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각각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분당구잖아요. 분당구 뭐 갑 해가지고 뭐 1번 후보 누구, 2번 후보 누구, 3번 후보 누구 있잖아요. 거기서 그것만 선택을 하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요즘으로 따면 이제 국민의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이거 말하면 존나 좀 위험하단 말이야 이런 거 있죠. 어떤 뭐 민주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중에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라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이 언젠간 하실 거예요. 조만간일 거예요 아마.
국회의원 뽑을 때가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이 될 건데 그때쯤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그냥 알고 계시라고요. 네. 자, 아무튼 각 정당은 정당 소속 비례 후보들의 우선순위를 담은 정당 명부를 공표하고 비례 의석은 정당의 거기 밑줄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라고 했어요. 이건 뭐라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구 후보에 대한 투표 결과와 정당에 대한 투표 결과가 뭐라고요? 연동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반영되는데,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얘 따로 쓰고 얘 따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표에 뭐가 있어요? 지역 비례 이렇게 있잖아요. 지역 비례 합계. 그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가 지역. 그죠? 여기 부분을 비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 한다? 혼합형 다수제라고 한다. 그럼 요 두 가지가 둘 다 들어가니까 혼합형 다수제라고 하고, 다음의 표는 혼합형 다수제를 따를 경우에 선거 결과를 보여주는 가상사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표 일단 눈으로 확인만 하세요. 여기는 기준만 기억하시고요. 자, 혼합형 다수제를 시행하면은 전체 의석수 중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의 비율인 의석률이 비례대표제가 없을 때에 비해 정당 득표율에 가깝게 보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죠? 우리 의석률이랑 정당 득표율만 보면 되잖아. A만 해도 어때? A는 45%인데 득표율이, 의석률은 50%야. 그죠? B도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죠? C도 차이가 있고 D도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죠? 자, 표에서 지역 당선자 55명을 배출한 정당 A는 비례대표로 45석을 배분받아 총 100석을 차지함으로써 정당 득표율에 비해 과대대표된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기본적으로 지금 몇 명 뽑기로 했어? 200명 뽑기로 했어요. 그죠? 200명. 그리고 지금 지역과 비례를 봤을 때, 그죠? 지역과 비례를 합하면은 총 얼마예요? 100석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50%를 차지한다고 돼 있잖아. 그 의석률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득표율은 얼마야 됐어? 45%인데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률이 너무 약간 좀 거품이 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거기까지 됐어요? 그럼 원래는 얼마 정도가 적당한 거야, 사실은. 원래는 득표율을 생각하면은 90명이 적당한데, 근데 이 새끼가 얼마나 뽑혀서 된 거야? 100명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예요? 과대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정당 D는 비례대표 5석만을 배분받음으로써 정당 득표율에 비해 과소대표된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원래 5%만큼이 반영이 되면은 얼마가 되어야 돼? 5%만큼 반영되면 10명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5명밖에 안 되니까 얘는 오히려 과소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득표율이 큰 정당 같은 경우는 과대평가가 되는 거고, 일종의. 그죠? 그럼 반대로 득표가 적은 곳에서는 과소평가가 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거대 정당과 군소 정당 간에 나타나는 이러한 왜곡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만약 모든 의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한다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은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유권자가 특정한 인물을 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까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요 두 가지였잖아요. 그쵸? 근데 반대로 우리가 비례대표제만 했을 때는 오히려 여기에 대한 단점이 생길 수 있는 거지. 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못 뽑아. 그게 지금 방금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군소정당의 불리함을 더 보상하는 방식으로는 혼합형 비례제가 있는데, 자, 그래서 요 기준을 나왔을 때 이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혼합형 비례제가 나타났다. 그럼 혼합형 비례제라고 한다면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조그마한 정당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정당별 의석률이 정당 득표율과 같아지도록.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의석률과 그 다음에 득표율이 최대한 일치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거지, 이 중에. 그죠?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예컨대 정당 A는 비례대표 의석을 35석만 배분한다. 그럼 이게 되면 뭐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A 같은 경우 이미 뽑힌 게 몇 명이에요? 이미 지역에서는 55명이 이미 뽑혔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득표율이 얼마야? 45%니까 전체로는 원래 얼마 받아야 돼? 90명을 받아야 되니까 90명에서 이 55명 당선된 것만 빼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35명을 그냥 단순히 추가적으로 비례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야 득표율이 같아지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정당 D에서는 비례대표의 의석을 10석을 배분한다. 왜? 원래 득표율이 5%니까 1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5명에서 더 추가로 받는 거죠. 됐어요? 한편 정당 명무식 비례대표제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에 따라 정당 득표율이 다를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법으로는 또 뭐가 있어? 또 뭐가 있어? 이거 말고도 또 권역별 비례제를 또 활용할 수가 있대요. 이건 어떤 문제를 본다고?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법. 그래서 이 방식은 비례대표와 관련하여 전국을 몇 개의 광역선거구로 나온다. 정당은 정당 명부를 각 광역선거구별로 따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광역선거구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혼합형 다수제 혹은 혼합형 비례제 방식에 기초하여 의석을 배분받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징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밑에만 보면 그냥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겠죠? 권역별 비례제는 전국 단위의 비례제에 비해 지역 간의 정치적 대결을 지역 간의 정치적 대결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럼 이 정치적 대결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정당과 정당 간의 어떤 싸움들이겠죠. 그렇죠? 그것도 유권자들도 각각 믿고 있다?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밀고 있는 그런 정당이 각각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는 크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될 게 일단 저희가 6번이랑 8번만 볼게요. 6번이랑 8번. 자, 윗글의 표에 대한 이해. 표에 대한 이해. 또 표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이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당 A는 지역과 비례를 합쳐 10석만큼 과대대표된 상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2번, 정당 D의 총 의석수는 모든 의석을 비례대표로 뽑을 때에 비해서 5석이 적다. 맞죠? 원래 10명 뽑아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3번, 혼합형 비례제 하에서 정당 B는 정당 명부의 30번째 비례 후보까지 당선된다. 자, 비례제 하에서라고 했어요. 그쵸? 얘 정당 득표율 35%면 몇 명까지 가능해? 70명까지 가능하죠. 그쵸? 70명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지역에서 이미 40명 뽑았으니까 30명, 그러니까 70번째까지는 가능하겠죠. 그죠? 4번, 혼합형 비례제에 입각하여 수정할 때 정당 B가 잃는 의석수는 정당 D가 얻는 의석수가 같다. 맞냐? 얘 5명 잃지, B는. 그 다음에 D는 반대로 5명 더 얻지. 그럼 같죠. 5번, 혼합형 비례제에 입각하여 수정할 때 정당 C가 있는 의석수는 뭐겠어? 지금 얘 얼마야? 몇 프로야? 35%였어요. C니까 15%죠. 15%는 몇 명까지 가능? 30명까지 가능. 그럼 얘 얼마 더 얻을 수 있어요? 10명을 더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정당 A가 잃는 의석수는 10명이죠. 똑같네.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여러분들 이런 거 제일 싫죠? 적절하지 않은 게 더 쉬울 수도 있겠어요. 그죠? 보통 적절한 거 보기가 더 힘듭니다. 자, 위크로바이팅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전체 의석수가 100석인 나라에서, 자, 이 두 가지로 나왔어요. 전체 100인데요. 자, 여기를 50, 50으로 일단 나눴어요. 나눴는데, 이 50에 하나는 뭐야?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그러니까, 이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요거 둘 다 적용하는 거잖아. 그냥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죠? 한쪽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지역. 한쪽은 비례. 이렇게 하면 편하겠네. 됐죠? 그래서 50석은 혼합형 비례제에 기초한 권역별 비례제로 의원을 선출한다. 근데 뭐라고 돼 있냐? 권역별 비례제도 나왔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비례인데 여기서는 그냥 비례제는 아니고 뭐야, 그 득표율과 비슷하게 연동되는 그게 들어간 거죠. 그쵸? 졸리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 권역별 비례제도 나왔고요. 그쵸? 요거랑 여기 부분이 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선거구는 지역선거구를 5개씩 묶어 구성해야 하는데 이 나라에는 2개 이상의 정당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왜 봐봐. 이 뭐가 나냐면 지역선거구를 5개씩 묶었어. 5개씩 묶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이거를 5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지. 각각 20명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면 또 여기서 세분화시키면 10씩 되겠네요. 그죠? 이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화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좀 볼게요. 자, 1번. 정당들은 비례 후보들의 우선순위가 담긴 총 5개의 권역별 명부를 작성하여 공표해야 되겠다. 이거 뭐가 달랐어? 뭐가 틀렸어? 비례대표를 보자는 게 아니라 뭘 보자고 해서 그냥 정당이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였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자, 2번. 한 광역선거구에서 지역의석 전부와 비례의석 전부를 모두 차지하는 정당은 출연할 수 없겠다. 왜 없어? 할 수도 있잖아. 그죠? 3번. 한 광역선거구에서 80%의 정당 득표율을 얻은 정당은 해당 광역선거구에서 지역의석을 합쳐 최대 9석을 얻을 수 있겠다. 자, 80%면은 얼마야? 20명에서 80%면 16명 아니야? 근데 16명인데, 자, 비례만 보면은 얼마까지도 받을 수 있어? 16명 중에 내가 만약에 지역으로 8명이 됐다고 하면 8명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9명은 일단 아니겠지. 그죠? 그 다음에 4번. 전체 의석수를 유지한 채 비례의석을 크게 늘린다면은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의석률의 측면에서 더 유리해지는 결과를 낳겠다. 자, 이거 애초에 다른 부분, 말이 달라진 게 뭐예요? 우리가 혼합형 비례제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였어? 그 과대 투표를 안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더 큰 정당이 유리한 게 아니라 작은 정당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 거겠죠. 그죠? 이게 틀렸고요. 그 다음 5번. 자, 한 광역선거구에서 지역 한석을 확보한 채 10%의 정당 득표율을 얻은 정당은 해당 광역선거구에서 비례의석을 하나도 얻을 수가 없겠다. 자, 일단 볼게요. 지역 1석 일단 여기 하나 받았어요. 그죠? 하나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몇 프로야? 우리 득표율? 10%야. 그죠? 맞죠? 자, 10%의 정당 득표율을 얻은 정당은 그러면 몇 명까지 얻을 수 있어요? 일단 몇 명까지? 몇 명까지 얻는 게 맞아? 지금 50석이 혼합형 비례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선거구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 그죠? 그럼 50석을 기준으로 해서 10%면은 그럼 몇 명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끝나면 안 되죠. 자, 5명이니까 여기 50석을 기준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했고 50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또 5개의 선거구로 나눴었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10이 아니라 10명씩 5개의 선거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죠? 비례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나눠지는 게 10명을 5명으로 나눠줘야겠죠. 5명으로 나눠줘야겠죠. 맞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미 10%의 정당 투표를 받았어. 그럼 내가 몇 명까지 갖고 있어? 갖고 있을 수 있어. 이미 한 명이 확보가 되면은 이미 이거 하나로도 10% 이상 아니야? 그쵸? 10% 이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보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5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미 이게 득표가 됐기 때문에 얘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혹시 요 지문 보신 적 있으세요? 난 왜 익숙하지? 처음 보는 거죠? 아, 진짜로 물어보는 거야. 나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본 거 같다고? 아, 수업 시간은 모르겠다고? 아, 왜 나 어디서 한 거 같지? 자, 볼게요. 진짜 기억 안 나? 같기도 하고. 그치? 엔트로피 나오는. 엔트로피가 하도 많이 나와서 그런가? 자, 보겠습니다. 자, 열이 열소라는 물질이 만들어내는 화학작용의 일종이 아니라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것은 19세기 중반에서야 밝혀졌다. 이거 옛날에 요 부분만 해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나왔던 지문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는 열에 대한 뭐 칼로리 뭐 이론 하면서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줄 얘기 나오고 막 그러면서 했었잖아요. 그죠? 요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1847년 제임스 줄은 물이 담긴 단열 용기 내에 회전 날개를 장착한 후에 날개 회전에 의해 물의 온도가 상승함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1칼로리의 열량이 4.184줄의 에너지와 같다는 점을 밝혔다. 이로써 에너지의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연력학 제1법칙으로 불리게 되었다. 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과시라면은 아마 들어는 봤겠죠. 모르시진 않아. 아니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은 높은 온도의 열이 차가운 곳으로 흘러도 열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넓게 퍼지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요거만 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냥 1법칙으로만 쓸게. 이건 우리가 보존 법칙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 기준으로 가면요, 열 에너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퍼진다고 했어요. 근데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만 흐를 뿐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흐르지는 않는다. 이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현상이었다. 또한 그로 인해 운동 에너지는 모두 열 에너지로 바꿀 수는 있는데 열 에너지는 일부만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 아마 엔트로피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요거 대표적인 게 혹시 뭔지 아세요? 2가지 정도 있는데, 냉장고, 에어컨. 지금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아닙니까? 보통 냉장고랑 에어컨의 공통점이 뭐예요? 일단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그쵸? 근데 이 시원하게 어떤 열을 뺏는 역할을 하지만, 그럼 이 뺏는 역할을 한 이 열은 그럼 어디서 내보내야 돼? 밖으로 내보내야죠. 하나는 냉장고 밖에 존나 뜨겁잖아. 만져보면. 안 만져봐서 모르나요? 그럼 보통 또 뭐가 있냐? 실외기. 우리 여기서 시원하지만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복도에 나가면은 살짝 아마 문이 잠겨져 있긴 한데 바로 딱 그 입구에 나가면은 그 조그만 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지금 잠겨져 있긴 한데 거기 딱 열고 나가면요, 가끔 열릴 때가 있어요. 봉인 해제가 될 때가 있는데 거기 약간 어떠냐면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실외기로 졸라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1층에 이제 고뇌를 해소하러 갈 때 고뇌를 해소하러 갈 때 그때 보면 거기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있으면은 겁나 더워요. 그게 뭐야?
한쪽의 열을 뺏는 걸 통해서 우리는 시원하지만 저쪽은 그만큼의 에너지가 실외기로 발산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 엔트로피 얘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이를 기존의 물리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닫고 열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만 흘러가는 성질을 연력학 제2법칙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이 법칙이 그냥 단순히 온도로만 따졌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자, 1865년 클라우디우스는 연력학 제2법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다. 클라우디우스에 따르면은 엔트로피는 자, 열 에너지인 열량을 온도로 나눈 값이다. 자, 뭐가 있었냐?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보죠. 어렵게 나와 있잖아, 그치? 여기서는 열량의 온도만 있었어요. 이게 무슨 값이라고? 엔트로피 값이에요. 그럼 이것만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엔트로피의 값이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변수겠죠. 맞죠? 요건 어차피 절대적으로 변할 일은 일단 없을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뭐 기체든 특정 뭐 고체든 뭐든가가 열 에너지지 보통 여기서. 그죠? 열 에너지인데 얘는 보통 변하는 게 없지만 얘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것만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과학 지문이라고 해서 과학 지식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언제 있었냐면은 아마 17년도 수능이었나? 그때가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뭐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뭐 근일점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구과학을 한 친구들이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로 이제 답을 이제 냈다가 틀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거기 평가원에서 표방하고 있는 거는 과학적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물론 알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 뭘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지문 기준으로만 보시라고. 그럼 우리도 단순하게 가자고. 지문 기준으로만 가자고. 알겠죠? 뭐 엔트로피 씨발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알아? 나도 알기는 알지만 되게 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아무튼 즉 열 에너지가 아닌 다른 종류의 에너지는 엔트로피가 0이며 자, 왜 그런 거야? 이 열량은 열 에너지잖아. 이게 아니면 애초에 이 계산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겠지. 그죠? 그 다음에 높은 온도의 열이 낮은 온도로 흘러갈 때 열량은 바뀌지 않고 온도만 낮아짐으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그렇지? 낮은 온도로 가면 갈수록 증가한다는 게 맞겠죠. 이거 그냥 그대로 설명하면은 그죠? 그런데 온도가 낮아질 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답을 제시한 이는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볼츠만이었다. 그래서 볼츠만은 확률적 방법으로 엔트로피 개념을 설명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얘가 온도가 낮아지면은 엔트로피의 값이 커지는 이유를 아까 뭐라고? 확률적인 얘기야. 확률. 그래서 60개의 책걸상이 있는 교실에 안경을 낀 학생 30명과 안 낀 학생 30명이 있다고 가정하자. 자,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학생들에게 앉고 싶은 자리에 마음대로 앉으라고 할 때 자,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앉아보자고 하자고. 지금 여러분들은 일단 어떤 상황이야 지금? 마음대로 앉은 상황인 거잖아. 아니에요? 내가 정해줬나요? 너 여기 앉아있어? 그죠? 물론 고정석인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앉아봤을 때 지금 어때요? 안경 쓴 사람 같이 모여있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럼 기본적으로 뭐라는 거야? 야,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밑에 있어요. 자, 그래서 뒤섞여 앉아있을 확률이 A, 그 다음에 한편에 안경을 낀 학생들만 앉고 다른 한편에 안 낀 학생들만 앉아있을 확률이 B라고 해보자.
이때 A는 B보다 월등히 높다.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 어떻게 야, 너 안경 썼으니까 내 옆에 앉아. 이럴 거야? 아니죠. 보통은 안 그러잖아. 그렇죠? 자, 섞여 앉는 경우의 수가 특정 학생들끼리 모여있는 경우의 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자연의 현상도 이해와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굳이 자연현상까지 들먹이는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학생 얘기하다가 자연현상을 들먹였어. 그럼 이거는 유추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유추. 그죠? 둘이 비슷한 속성이란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보츠만에 따르면은 점점 섞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변화의 방향이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흘러 모든 곳에서 온도가 같아지면은 더 이상 열은 흐르지 않는다. 즉 섞일 대로 섞여서 더 이상 섞일 수 없는 상태가 확률이 더 높은 때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이 얘기를 통해서 무작위로 섞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얘가 낮아지면은 값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봐. 자, 온도가 높은 곳이 있고 온도가 낮은 곳이 있어. 그럼 이 둘이 만약에 마음대로 섞여보자고 해보자고. 이렇게 따로 가냐? 만약에 여기 이 문제가 12번에 지금 밸브 기준으로 해서 A 부분과 B 부분이 있었어요. 이 밸브를 연다고 해서 얘네가 안 나눠져? 자연스럽게 섞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흘러 이거 얘기했죠, 그죠? 이게 방금 했죠. 자, 그 다음 문단이네요. 자, 1877년 볼츠만은 이러한 개념 설명에 기초하여 엔트로피의 값을 K 곱하기 로그 G로 새롭게 정의를 하였는데, 여기서 로그의 G값은 있을 수 없는 경우의 수인 G에 로그를 붙인 값이며, K는 이전에 정의되었던 엔트로피의 값을 일치하기 위해 도입한 볼츠만 상수이다. 새롭게 정의된 엔트로피는 무언가 잘 섞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짐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체를 이루는 분자들은 평균적으로 빠르게 운동한다. 그냥 온도가 높으면은 방금 여기 나온 것만 생각을 하면요, 온도가 높으면 그냥 빠른 운동을 한다. 그냥 요 정도만 딱 빼놓고요. 그 다음에 또 열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흘러가는 것은 빠르게 운동하는 분자들과 느리게 운동하는 분자들이 섞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요 지문만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도 같이 넣어본다 치시면 섞이는 게 엔트로피 값이 변화한다는 게 요 부분인 거죠.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운동 에너지는 물체를 이루는 모든 분자들이 한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의 에너지를 뜻한다. 그리고 열 에너지는 모든 분자들이 불규칙하게 운동하고 있을 때의 에너지다. 결국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은 한 방향을 향하던 분자들의 운동이 차츰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 왜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섞이니까. 그죠? 섞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11번이랑 12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온도가 낮아질 때 엔트로피가 증가한 이유, 우리 뭐 하나로 끝냈어요? 우리 자연적 현상으로 봤을 때 흔들리는 게, 서로 섞이는 게 정상이라고 했었으니까 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찾아볼 수 있겠죠. 생각보다 쉬워요. 특히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에 대한 뭐 적절한 거, 그 다음에 뭐 A나 B에 대해서 적절한 거,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 그치? 이런 거 오히려 쉽습니다. 보통 요 근처 맥락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틀린 이유는 뭐냐? 일단 지금은 조금 쉬우니까 괜찮지만 뭐? 아니 로그에 대한 설명이 부실해가지고. 내가 수학 선생님은 아니지. 자, 야, 그거 가지고 뭐 로그 한번 고찰해. 그 수학 보통 나형 요즘은 나형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수학 보통 1번에서 4번 문제에 나오는 그것인가요? 요즘도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수학생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근처에 있는 학생들 찾아주세요. 저는 아니에요. 자,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런 문제가 나오셨을 때 어쨌든 지금 같은 건 쉽지만 어떻게도 해야 된다는 거. 원래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보통 표시 안 해주고 갔다가 피 보는 경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클리닉 때 제가 맨날 잔소리 하잖아요. 그죠? 좀 적으라고. 그지? 좀 적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넌 그냥 왜 틀리냐고 지랄하지 내가. 죄송해요. 아무튼 자, 그럼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건 지금 뭐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자연의 얘기 하나 섞이는 얘기밖에 안 했으니까 5번밖에 없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실험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랑 B가 이렇게 있었고 밸브로 지금 뭔가 나눠졌습니다. 그럼 분명히 둘은 나눠질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지금까지는. 그죠? 그림과 같은 단열 용기, 단열 용기니까 열이 밖으로 퍼져나갈 일은 일단 없겠네요. 그죠? 거기서 왼쪽 방에는 기체 A가, 오른쪽 방에는 기체 B가 채워져 있는데 기체 A와 B의 분자수는 N으로 같지만, 결론적으로 A라는 부분이 있고 B라는 부분이 있고 둘 다 분자수가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 거기에 보면은 온도는 기체 A가 더 높았대요. 얘가 더 높고 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밸브를 연 후 기체 분자들의 상태를 관측하는 실험을 가졌는데 기체 분자들의 운동은 무질서하므로, 이건 이미 지문에 나왔던 부분인 거죠. 그죠? 그래서 각 분자들이 한쪽 방에 존재할 확률은 2분의 1이다. 따라서 기체 A 분자들이 모두 왼쪽 방에만 모여있을 확률은, 자, 2분의 1 n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 n이 뭐라고 했었죠? 분자수죠? 그쵸? 그럼 이해한 얘기는 뭐예요? 분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뒤섞일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맞죠? 그 다음에 기체 분자가 단열 용기 벽에 부딪혀 전달되는 에너지는 무시할 수 있는 걸로 단조한다. 뭐 이거는 신경 안 쓴다고 했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 둘 간의 이동만 생각하면 되겠는데, 밸브를 여는 순간 이제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겠지. 맞죠? 이동 경로는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자, 그거 기준으로 볼게요. 자, 밸브를 연 후에 기체 A가 기체 B가 뒤섞여 있는 상태일 확률이 다른 상태일 확률. 이 다른 상태라는 건 뭐예요? 각각 나눠져 있을 확률인 거죠. 그거보다는 크겠죠. 당연히 압도적으로 크겠죠. 그럼 이건 맞고요. 2번, 밸브를 연 후에 빠르게 운동하는 분자와 느리게 운동하는 분자가 뒤섞인다.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 왼쪽 온도가 나눠진다. A가 더 온도가 컸으니까 더 낮아질 수 있겠죠. 평형한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죠? 자, 각 기체의 분자수가 n일 때의 엔트로피와 2n일 때의 엔트로피는 밸브를 열고 기체 분자가 확산된 후에 같아지겠다. 야, 얘 지금 뭐 조정한 거야? 분자수 조정했어요. 분자수가 당연히 많아지면 이 한쪽에 들어가 있는 게 더 많은 거니까 더 운동이 더 졸라 많이 하겠죠. 그럼 운동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열량 부분이 더 증가하겠죠. 얘가 지금 바뀌는데 엔트로피가 안 바뀌어?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같아지겠군이 틀린 거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밸브를 연 후에 두 기체 분자들이 뒤섞이는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려는 경향 때문이다. 그쵸? 온도가 낮아지는 곳으로 가니까 당연히 엔트로피 자체가 증가하겠죠. 그죠? 그 다음 5번. 자, 기체 A와 기체 B 분자들이 지니고 있던 열량의 총량은 밸브를 연 후에 엔트로피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량만 물어본 거잖아. 얘만 물어본 거잖아. 우리가 일부러 조정하지 않는 이상은 변할 일이 없다고 했었죠? 그죠? 엔트로피가 바뀌어도 이거 지금 온도 차이로 인해 바뀌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는 맞겠네요. 그죠? 엔트로피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유지가 된다. 왜? 얘는 단열 용기이기 때문에. 그죠?